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왜 쓰는가입니다. 지은이 조지 오웰, 옮기니 이한중, 펴낸 곳 한겨레 출판입니다. 저자는 동물농장과 1984년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소설가입니다. 조지 오웰은 필명이고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입니다. 조지 오웰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벵갈에서 태어났는데 2살 때부터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명문 이턴 스쿨을 졸업하고 그의 동년배들이 대부분 영국의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갈 때 버마에서 경찰로 근무를 했습니다. 5년간 식민 관리 생활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미얀마인이 영국에 지배받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의지에 역행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작가로 언론인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제국주의에 대한 혐오감으로 부르주아의 생활 방식을 거부하고 정치적인 노선까지도 바꾸게 됩니다. 이 책은 오웰의 에세이 가운데 가장 빼어나면서도 중요한 29편의 글을 뽑아서 순서대로 엮은 것입니다. 경찰 생활을 접고 밑바닥 생활을 하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스파이크에서부터 폐결핵으로 죽기 전 그의 마지막 서평이자 짧은 글 간디에 대한 소견까지 일대기 순으로 엮어져 있는데요. 오웰의 인간적인 모습,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생각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에세이가 시작되는 페이지 아래쪽에 글이 쓰여진 시기와 발표 매체, 당시 오웰의 근황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코끼리를 쏘다. 남부 버마의 몰맹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다.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큼 내가 중요해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막연하고 사소한 반유럽 정서가 상당히 독한 그 도시에 배속된 경찰관이었다. 누구도 소유를 일으킬 배짱은 없었으나 유럽 여성이 혼자 시장이라도 다니면 옷에다 비틀즙을 뱉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나는 경찰이라 손쉬운 표적이 되었고 안전하다 싶으면 누군가가 꼭 골탕을 먹였다. 축구장에서 날렵한 버마인이 내 발을 걸면 심판은 역시 버마인이었다. 딴 데를 쳐다봤고 관중은 호복절도를 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결국 어디서나 마주치는 청년들의 조롱띤 노란 얼굴들은 안전할 만큼 멀어지면 야유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신경을 몹시 자극했다. 특히 젊은 승려들이 제일 고약했다. 시내엔 승려가 수천 명은 있었는데 길모퉁이에 서서 유럽인들을 조롱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 같았다. 이 모든 것들이 당혹스럽고 언짢았다. 왜냐하면 그 무렵 나는 제국주의가 사악한 것이니 어서 직장을 때려치우고 그로부터 멀어질수록 좋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나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남몰래 그랬다. 전적으로 버마인들 편이었고 그들의 압제자인 영국인들을 전적으로 적대시했다. 내가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도보다 지독하게 혐오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제국의 추악한 짓거리들을 지근거리에서 보게 된다. 악취 지독한 철창에 처박혀 있는 불쌍한 죄수들,
장기 재소자들의 겁먹은 얼굴, 대나무로 매질을 당한 사람들의 터진 엉덩이, 이 모든 게 견딜 수 없는 죄책감으로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난 그럴싸한 내 나름의 관점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나는 아직 어린데다 부실한 교육을 받았고 동양에 가 있는 영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랬듯 내 문제를 철저히 함구한 채 혼자 해결해야 했던 것이다. 심지어 나는 대영 제국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것을 대체해가는 신생 제국들보다는 영국이 훨씬 낫다는 건 더더욱 몰랐다. 내가 알았던 것이라곤 섬기던 제국에 대한 나의 증오와 도무지 일을 할 수 없게 만들려던 악독하고 자그마한 인간들에 대한 나의 분노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마음 한편으로 나는 영국의 지배를, 납작 엎드린 민족들의 의지를 영영 억누르는 거역 불가능한 압제라 생각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총검으로 승려들이 배때기를 푹 쑤시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기쁠 일이 없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 식의 감정은 제국주의의 정상적인 부산물이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인도에 사는 영국인 관리 아무에게나 근무 중이 아닐 때 물어보면 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회적으로 깨우침을 주는 일이 벌어졌다. 그 자체로는 사소한 사건이었지만 제국주의의 본질을, 달리 말해 전제적인 지배의 진짜 동기를 이전보다 더 잘 간파할 수 있게 해준 일이었다. 아침 일찍 시내 다른 경찰서의 고참 경위가 내게 덜컥 전화를 하더니 코끼리 한 마리가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 부디 와서 어떻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몰랐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싶어 조랑말에 올라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소총도 챙겼는데 케케묵은 윈체스터 44 구경이라 코끼리를 잡기에는 너무 빈약했지만 그 소리는 위협용으로 쓸만하다 싶었다. 도중에 여러 범하인들이 나를 지체시키며 코끼리의 소행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물론 그것은 야생 코끼리는 아니었고 발전기를 맞은 길든 코끼리였다. 길든 코끼리가 다 그렇듯 녀석은 발전기가 닥치자 묶여 있었는데 전날 밤 사슬을 끊고 탈출한 것이었다. 발정난 코끼리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조련사는 녀석을 잡으러 나섰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12시간은 걸리는 곳에 있었고 아침에 녀석이 갑자기 시내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무기가 없는 버마인 주민들은 녀석이 나타나자 속수무책이었다. 녀석은 이미 누군가의 대나무 오두막을 부쉈고 소 한 마리를 죽였으며 과일 노점 몇 군데를 덮쳐 진열품들을 먹여치웠다. 뿐만 아니라 시 당국의 쓰레기차와 마주쳤을 때 운전사가 뛰어내려 주랭랑을 치자 차를 뒤집어 엎고는 마구 짓밟기도 했다. 코끼리가 목격된 동네에 가보니 전화를 건 범하인 경위와 인도인 순경 몇몇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가난한 동네로 가파른 비탈 저녁에 야자잎으로 이영을 올린 허름한 대나무 오두막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장마가 시작될 무렵의 흐리고 후터분한 아침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코끼리가 어디로 갔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대개 그렇듯 확실한 정보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동양에서는
언제나 그랬다. 언제나 조금 떨어져 있으면 얘기가 분명한 것 같다가도 사건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모호해지는 것이다. 코끼리가 어느 쪽으로 갔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으로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코끼리 얘긴 금시초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모든 게 다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혀갈 무렵 좀 떨어진 곳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저리가 얘들아, 당장 저리가 하는 몹시 놀라서 내지르는 소리였다. 한 노파가 손에 회초리를 들고 오두막 모퉁이를 돌아오며 발가벗은 아이들 한 무리를 쫓고 있었다. 이어서 더 많은 여인들이 혀를 차고 탄성을 지르며 나타났다. 아이들이 봐선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그 오두막 뒤로 가보았고 진흙탕에 뻗어있는 한 남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인도인인 그는 피부가 검은 드라비다인 쿨리로 거의 벗은 몸이었고 사망한 지 몇 분밖에 안 된 듯한 상태였다. 사람들은 코끼리가 갑자기 오두막 모퉁이를 돌아와 그를 덮치더니 코로 붙들고는 등을 밟아 진창에 처박아 버렸다고 했다. 우기의 질퍽질퍽한 땅에 그의 몸은 깊이 1피트에 길이 몇 야드는 되는 참호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는 팔을 쭉 뻗은 채 엎드려 있었고 고개는 한쪽으로 획 틀어져 있었다. 얼굴은 진흙투성이었고 눈은 번쩍 뜨고 있었다. 이는 훤히 드러나 있는 게 견디기 힘들었을 고통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덧붙여 말하자면 죽은 자가 평화로워 보인다는 소리는 내게 하지 마시기 바란다. 내가 본 시신들은 대부분 흉측했으니 거대한 짐승의 발굽에 의한 마찰로 그의 등껍질은 토끼가죽 벗겨지듯 깨끗이 일어나 있었다. 나는 사망자를 보자마자 가까이 있는 친구의 집으로 전령을 보내 코끼리용 수총을 빌려오도록 했다. 조랑말은 일찌감치 돌려보냈다. 녀석이 코끼리 냄새를 맡고 두려움에 미쳐 날뛰다 날 내동댕이 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전령은 몇 분 뒤에 총과 탄약통 5개를 들고 왔다. 그 사이 범아인 몇 사람이 우리한테 오더니 코끼리가 불과 몇백 야드 거리의 밭에 있다고 했다. 내가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사실상 그 동네 인구 전체가 집에서 몰려나와 나를 따라왔다. 큰 총을 본 그들은 내가 코끼리를 쏠 거라며 모두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들은 코끼리가 자기네 집을 대놓고 부술 때는 대단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코끼리가 총에 맞을 거라고 하니 달라졌다. 영국인 군중이라도 그랬을 것처럼 이 일은 그들에게도 제법 재미있는 사건이었다. 더구나 그들에게는 고기 생각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우선 나는 코끼리를 쏠 생각이 없었으며 필요하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총을 빌려오라 했을 뿐이었다. 자기들을 따라오는 군중이 있다는 건 언제나 당혹스러운 일이다. 나는 비탈 아래로 저벅저벅 걸어갔다. 총을 어깨에 걸친 데다 뒤로는 계속해서 늘기만 하는 군중이 서로 밀치며 졸졸 따라오니 내 모습은 내가 느끼기에도 바보스러웠다. 오두막들이 얽혀있는 동네를 다 벗어나 비탈 맨 아래까지 가니 자갈길이 나오고 그 너머로 진창이 된 황량한 밭이 천야드는 펼쳐져 있었다. 아직 갈지 않은 밭은 우기가 막 시작되어 흠뻑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거친 풀들이 자라 있었다. 코끼리는 길에서 80야드쯤 떨어진 곳에 있었고 왼쪽 옆구리를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녀석은 군중이 다가오는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풀을 한 다발씩 뜯어 무릎에 쳐서 닦은 다음 입에 쑤셔 넣기만 하고 있었다. 나는 이미 길에 멈춰서 있었다. 나는 코끼리를 보자마자 쏴서는 안 된다는 걸 완벽하리만큼 확실히 알았다. 멀쩡한 코끼리를 쏜다는 건 심각한 문제이며 거대하고 값진 기계장치를 파괴하는 것에 비할 만한 일이다. 피할 수 있다면 분명히 피해야 하는 일이었다. 게다가 멀리서 보니 평화롭게 풀을 뜯는 코끼리는 소보다도 위험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나는 발전기의 발작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녀석은 위험하지 않게 그저 배회할 것이고 조련사가 돌아와서 데려가면 그만일 터였다. 더욱이 나는 녀석을 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좀 지켜보며 녀석이 다시 난폭해지지는 않는다는 걸 확인한 뒤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돌아서다 나를 따라온 군중을 흘낏 보고 말았다. 막대한 인파였다. 적어도 2000명은 되고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길 양쪽을 다 막고 길게 늘어서 있었다. 빛깔 요란한 옷들 위로 길게 이어져 있는 노란 얼굴들의 물결이 보였다. 모두 코끼리한테 총을 쏠 것이라 확실히 믿고서 제법 흥이나 좋아하는 표정이었다. 마치 마술사의 묘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았다. 그들은 날 좋아하지 않았지만 마술의 소총을 든 나는 잠시 봐줄만 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내가 결국엔 코끼리를 쏴야 한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사람들이 내가 그러리라 기대하고 있었으니 그래야만 했던 것이다. 나는 2000명의 의지가 나를 거역할 수 없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손에 소총을 들고 서 있는 그 순간 나는 백인의 동양 지배가 공허하고 부질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여기 무장하지 않은 원주민 군중 앞에 총을 들고 서 있는 백인인 나는 겉보기엔 작품의 주연이었지만 실은 뒤에 있는 노란 얼굴들의 의지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마는 바보 꼭두각시였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 백인이 폭군이 되면 폭력을 휘두르고 말고는 자기 마음이지만 백인 날이라는 상투적 이미지에 들어맞는 가식적인 꼭두각시가 되고 만다는 것을 말이다. 언제나 원주민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안다라고.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원주민이 예상하는 바대로 행동해야만 하는 게 그의 지배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는 가면을 쓰고 그의 얼굴은 가면에 맞춰져 간다. 그러니 나는 코끼리를 쏴야 했다. 나는 소총 심부름을 시킬 때부터 이미 그럴 것이라 알린 셈이었다. 백인 나리는 백인 나리답게 행동해야 한다. 단호하고 생각이 분명하고 확실히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것이다. 2000명이 졸졸 따라오는 가운데 총을 들고 여기까지 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슬그머니 물러나 버린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군중들이 날 비웃을 터였다. 나의 모든 생활은 동양에 있는 모든 백인의 삶은 비웃음을 사지 않기 위한 기나긴 투쟁이었다. 하지만 난 코끼리를 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코끼리가 정신이 팔린 할머니 같은 태도로 풀다발을 제 무릎에 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런 존재를 쏜다는 건 살인처럼 꺼림직한 일이었다. 그 나이에 나는 짐승을 죽이는 것에 대해 결벽적이진 않았지만 코끼리는 쏘아본 적도 없었고 그러고 싶었던 적도 없었다. 아무튼 큰 짐승을 죽인다는 건 언제나 더 불쾌한 일이다. 더구나 코끼리 주인 생각도 해야 했다. 코끼리는 살아있으면 적어도 100파운드 가치가 있지만 죽으면 상아값 아마 5파운드 정도만 건질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신속히 행동해야 했다. 나는 우리가 동네에 도착했을 때 거기 있었던 경험 있어 보이는 버마인들 몇몇 에게 코끼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내버려두면 본체만체했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덤벼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로써 내가 할 바는 명명백백해졌다. 나는 코끼리 가까이 아마도 20야드 거리 이내까지는 다가가서 코끼리의 행동을 확인해야 했다. 코끼리가 덤벼들면 써야 할 것이고 날 본체만체하면 조련사가 올 때까지 내버려 둬도 좋을 것이었다. 그러나 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도 알았다. 나는 소총 사격 실력이 별로였고 땅이 너무 질어서 밭에 들어가면 발이 쑥쑥 빠질 터였다. 그러니 코끼리가 덤벼들고 내가 맞히지 못하면 나는 스팀롤러 밑에 깔린 두꺼비 신세가 될 가능성이 다분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내 목숨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는 노란 얼굴들만 의식하고 있었다. 그 많은 군중이 날 지켜보고 있는 그 순간 혼자 있었다면 느꼈을 법한 일반적인 의미의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백인은 원주민 앞에서 두려움을 보여선 안 되기에 대개 두려움을 느낄 수 없게 된다. 그때 나한테 든 유일한 생각은 일이 잘못되면 2,000명의 버마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쫓기다 붙들려 짓밟혀서 비타류에 있는 인도인처럼 이를 싱긋 드러낸 송장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이었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웃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터였다. 절대 그럴 순 없었다. 대안이 하나 있었다. 나는 탄약통을 탄창에 밀어넣고 길에 바로 엎드려 정조준을 하는 쪽을 택했다. 군중이 점점 잠잠해지더니 깊고 낮고 즐거운 한숨소리가 들렸다. 극장에서 드디어 커튼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는 소리 같았다. 마침내 그들은 자기들 몫의 작은 재미를 맛보게 될 터였다. 소총은 십자선 가늠새가 달린 근사한 독일제였다. 그때 나는 코끼리를 쏠 때는 표적의 양쪽 귓구멍을 잇는 상상의 막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코끼리가 옆으로 서 있었으니 귓구멍을 바로 겨냥해서 쏴야 했다. 그런데 나는 뇌가 더 앞쪽에 있으리라 생각하고는 그보다 몇 인치 앞을 겨누었다. 방아쇠를 당겼을 때 총성이 크게 들리지도 않았고 반동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명중했다는 뜻이었다. 대신에 군중이 좋아서 날뛰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총알이 표적에 닿기까지의 시간보다 짧은 순간이었을 테지만 코끼리한테 알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모양이다. 코끼리는 움직이지도 쓰러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몸의 모든 선이 변해 있었다. 당장 쓰러지진 않았어도 총탄의 엄청난 충격에 마비가 된 듯 느닷없는 일격에 몸이 오그라들고 엄청나게 늙어버린 느낌이었다. 꽤 오래 그 상태로 있더니
아마 5초쯤 됐을 것이다. 코끼리는 결국 풀썩 무릎을 꿇었다. 입에선 침이 흘렀다. 너무나 노쇠한 기운이 코끼리를 압도해버린 것 같았다. 수천 년은 산 존재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나는 같은 자리에다 다시 총을 발사했다. 두 번째 일격에 코끼리는 쓰러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필사적으로 일어서더니 다리를 떨고 고개를 떨어뜨리며 겨우 몸을 폈다. 나는 세 번째 탄알을 쏘았다. 이게 결정타였다. 코끼리의 온몸이 흔들리며 마지막 남은 힘이 다리에서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 듯 했다. 코끼리는 쓰러지면서 잠시 다시 일어서는 듯 보였다. 뒷다리는 무너졌지만 코를 나무처럼 하늘로 뻗는 모습이 거대한 바위가 이로 솟구치는 듯 했다. 코끼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트럼펫 소리 같은 울음을 토했다. 그러고는 배를 내 쪽으로 향하며 쓰러졌다. 쿵 하는 소리가 내가 엎드려 있는 땅까지 흔드는 듯 했다. 나는 일어섰다. 버마인들은 이미 나를 지나쳐 진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코끼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건 분명했지만 죽은 건 아니었다. 아주 규칙적으로 길게 그르렁거리며 헐떡일 때마다 거대하고 불룩한 옆구리가 고통스레 오르내렸다. 입은 해벌려져 있어 옅은 분홍빛인 목구멍 깊은 곳이 보일 정도였다. 나는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오래 기다렸다. 하지만 호흡은 더 약해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남은 두 발을 심장이 있지 싶은 부분에 발사했다. 빨간 벨벳처럼 진한 피가 쏟아져 나왔지만 그래도 죽지 않았다. 총을 맞을 때 몸을 꿈틀하지는 않았고 고통스러운 호흡은 쉬지 않고 이어졌다. 나는 그 불쾌한 숨소리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거대한 짐승이 움직일 힘도 죽을 힘도 없이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꼴을 보는 것도 그 목숨을 어서 끊어버릴 수 없는 것도 몹시 불쾌한 노릇이었다. 나는 내 작은 소총을 가져오라고 해서 코끼리의 심장과 목에다 한 발씩 쏘아 넣었다. 아무 효과도 없는 듯했다. 고통스러운 헐떡임은 시계 초침이 움직이듯 꾸준히 이어졌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리를 떠나버렸다. 죽기까지 반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다. 버마인들은 내가 가기도 전부터 칼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정오 무렵엔 코끼리가 거의 뼈만 남았다는 얘기도 들었다. 물론 그 후 코끼리 사살에 대해 왈가 불가하는 소리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주인은 몹시 화를 냈지만 인도인일 뿐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더구나 나는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었다. 미친 코끼리는 주인이 제대로 못 다스릴 경우 미친 개처럼 죽어야 했던 것이다. 유럽인들 사이에선 의견이 갈렸다. 나이든 사람들은 내가 옳았다고 했고 젊은 사람들은 쿨리를 죽였다고 코끼리를 쏘는 건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했다. 코끼리는 그 어떤 드라비다 쿨리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그 쿨리가 코끼리 때문에 죽은 걸 큰 다행으로 알게 되었다. 덕분에 나는 법적으로 정당할 수 있었고 코끼리를 쏠 핑계가 충분했던 것이다. 나는 내가 코끼리를 쏜 게 순전히 바보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한 짓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다. 나는 왜 쓰는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아마도 대 6살 때부터 나는 내가 커서
작가가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17살 때부터 24살까지는 그 생각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그게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며 조만간 차분히 앉아 책 쓰는 일을 해야 하리란 의식을 갖고 있었다. 나는 3남매의 둘째였고 아래 위로 5살씩 차이가 났으며 아버지는 8살이 될 때까지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난 좀 외로웠고 이내 남들이 싫어할 만한 버릇을 들이는 바람에 학창시절 내내 인기가 없었다. 나는 외로운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이야기를 지어내고 상상 속의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갖게 됐는데 애초부터 나의 문학적 야심은 고립됐고 과소평가됐다는 느낌이 뒤섞여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에게 낱말을 다루는 재주와 불쾌한 사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것이 나날이 겪는 실패를 안가품할 수 있게 해주는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을 통틀어 써낸 심각한 의도로 쓴 글은 대여섯 페이지밖에 되지 않았다. 나는 4살 때 처음으로 시를 썼는데 내가 하는 말을 어머니가 기록한 것이었다. 지금으로선 그게 호랑이에 대한 시였고 그 호랑이가 의자 같은 이빨을 가졌다는 것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다. 꽤 훌륭한 표현 같지만 아마 블레이크의 시 호랑이를 표절한 것이지 싶다. 1914년에서 1918년 전쟁이 터진 11살 때에는 애국시를 써서 지역신문에 실리게 되었고 2년 뒤 키치너의 죽음에 붙여 다른 애국시를 써서 역시 신문에 실렸다.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서투르고 대개는 완성하지 못한 조지시대풍의 자연시를 이따금 쓰곤 했다. 2번쯤은 단편소설을 시도했다가 엄청난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그 시절을 통틀어 내가 심각한 의도를 갖고서 실제로 종이에다 쓴 작품은 그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사실 그 시절 내내 나는 문학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 먼저 빠르고 쉽게 그러면서 스스로 별 재미를 느끼지도 못하고 생산해내는 주문 제작식 작업이 있었다. 학교 과제 말고는 나는 지금 내 기준으로 보자면 경이로운 속도로 좀 장난스러운 시를 이따금 쓰곤 했고 14살 때는 아리스토파네스를 모방한 운을 다 맞춘 희곡을 일주일 만에 쓰기도 했다. 학교 잡지 편집 일을 돕기도 했다. 인쇄하기도 하고 써서 내기도 했다. 학교 잡지들은 더없이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제일 싸구려 저널리즘에 들일 수고보다 훨씬 공을 덜 들이고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 나는 15년 남짓 동안 꽤 다른 류의 문학 수련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 말하자면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일기 비슷한 것을 계속해서 꾸며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게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공통된 습관이라 생각한다. 아주 어릴 때 나는 나 자신을 이를테면 로빈 후드라 상상하곤 했고 짜릿한 모험을 하는 영웅으로 그려보곤 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이야기는 어느새 조잡한 자아독지적 분위기를 벗어나더니 갈수록 내가 겪은 일이나 본 것에 대한 단순한 묘사가 되어갔다.
말하자면 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머릿속으로 몇 분씩 굴려보곤 했던 것이다. 그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노란 햇살이 무슬린 커튼을 투과해 들어와 임급병 옆에 반쯤 열린 성냥갑이 놓여있는 테이블 위에 내리비꼈다. 그는 오른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창가로 가로질러 갔다. 거리에는 거북 둥무니 고양이가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쫓고 있었다 등등. 이런 습성은 문학과는 상관없이 지내던 시절을 줄곧 거쳐 25살 무렵까지 이어졌다. 비록 나는 적절한 낱말을 찾느라 애써야 했고 실제로도 그랬지만 내 의지와는 거의 무관하게 외부에서 오는 모종의 압박 때문에 묘사에 그토록 공을 들였던 것 같다. 내 이야기는 내가 연령대에 따라 흠모했던 여러 작가들의 문체를 분명히 반영했을 테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 꼼꼼한 묘사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점은 언제나 똑같았다. 16살쯤 나는 불현듯 낱말 자체가, 달리 말해 낱말의 소리와 그로 인한 연상이 주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음은 신라권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그리하여 그는 모진 곤란수고 다 겪으며 앞으로 나아갔노라. 곤란수고 다 겪으며 그는 지금은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지만 당시엔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구절이고 HE 대신 HEE를 쓴 것도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라면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러니 만일 그 시절 내가 책을 쓰고 싶어 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떤 류의 책이었는지는 분명하다. 나는 결말이 불행하고 섬세한 묘사와 빼어난 비유가 가득하며 어느 정도 소리 위주로 단어를 구사한 현란한 구절 또한 가득한 아주 묵직한 자연주의 소설을 쓰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완성한 소설로 30살 때 썼지만 훨씬 전부터 구상했었던 버마 시절이 실은 다소 그런 유형의 책이다. 내가 이런 배경 설명을 일일이 하는 것은 어릴 때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작가의 동기를 헤아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주제는 그가 사는 시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시대처럼 격동적이고 혁명적인 시대에는 그렇다. 그는 작가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나름의 정서적 태도를 갖게 되며 그것은 그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무엇이다. 물론 그는 마땅히 자신의 기질을 다스려야 하고 미성숙한 단계에 고착되거나 비뚤어진 심기에 매몰되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 하지만 일찍이 받은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린다면 글을 쓰고자 하는 충동 자체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나는 생계 때문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글을 쓰는 동기는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산문을 쓰는데 있어서는 말이다. 이 동기들은 작가들마다 다른 정도로 존재하며 한 작가의 경우에도 시기별로나 시대 분위기별로나 그 정도가 다를 것이다.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순전한 이기심. 똑똑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싶은, 사후에 기억되고 싶은, 어린 시절 자신을 부대접한 어른들에게 안가쁨을 하고 싶은 등등을 욕구를 말한다. 이게 동기가 아닌 척, 그것도 강력한 동기가 아닌 척 하는 건 허위다. 작가의 이런 특성은 과학자, 예술가, 정치인, 법조인, 군인,
성공한 사업가 등 요컨대 최상층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특성이다. 사람들 절대 다수는 그다지 이기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30 남짓이 되면 개인적인 야심을 버리고 많은 경우 자신이 한 개인이라는 자각조차 거의 버리는 게 보통이다. 주로 나무리에 살거나 고역에 시달리며 겨우겨우 살 뿐이다. 그런가 하면 소수지만 끝까지 자기 삶을 살아보겠다는 재능 있고 고집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작가는 이 부류에 속한다. 나는 진지한 작가들이 대체로 언론인에 비해 돈에는 관심이 적어도 더 허영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한다. 2. 미학적 열정.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또는 낱말과 그것의 적절한 배열이 갖는 묘미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에 끼치는 영향, 훌륭한 산문의 견고함, 훌륭한 이야기의 리듬에서 찾는 기쁨이기도 하다. 자신이 체감한 바를 나누고자 하는 욕구는 소중하여 차마 놓치고 싶지가 않다. 미학적인 동기가 상당히 약한 작가들도 많긴 하지만 팜플릿이나 교과서를 쓰는 저자라 해도 비실용적이지만 매력과 애정을 느끼는 낱말들과 문구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어도 글꼴이나 여백 같은 것들에 상당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다. 절도 안내책자 수준을 넘어선다면 어떤 책도 미학적인 고려로부터 딱히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3. 역사적 충동.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후세를 위해 보존해 두려는 욕구를 말한다. 4. 정치적 목적.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동기는 세상을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며 분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남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욕구를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책이든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가 정치적 태도인 것이다. 이런 충동들이 서로 얼마나 충돌할지, 사람과 때에 따라 얼마나 오락고락할지는 알만한 일이다. 나는 천성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천성이란 막 어른이 되었을 때의 성격이라고 하자. 앞의 3가지 동기가 4번째 동기를 능가하는 사람이다. 평화로운 시대 같았으면 나는 화려하거나 묘사에 치중하는 책을 썼을지 모르며 내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서 지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종의 팜플렛 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먼저 나는 안 맞는 직업을 택하여 5년을 지냈고 버마에서 인도 제국경찰 노릇을 했다. 그 뒤로 빈곤과 좌절을 겪었다. 그로 인해 권위에 대한 나의 타고난 반감이 커져갔고 처음으로 노동계급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버마에서 일해본 덕분에 제국주의 본질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만으로는 정확한 정치적 지향을 갖기에 부족했다. 그러다 히틀러가 등장했고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는 등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1935년 말까지만 해도 나는 여전히 확고한 결단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 무렵 내가 쓴 짧은 시는 나의 그런 딜레마를 표현해준다. 200년 전이었다면 나 행복한 목사가 됐을지도 모르지. 영원한 심판을 설교하고 제 호두나무 자라는 모습 즐기는
그러나 사악한 시절에 태어나 그 좋은 안식처를 놓쳐버렸네. 내 윗입술엔 수염이 자랐지만 성직자는 다들 면도를 말끔히 하니 그러다 아직 살만하다 싶고 만족도 잘하는 우리. 수시밀랑 나무 젖가슴에 안겨 살살 흔들어 재웠지.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지금은 숨기는 기쁨을 감히 인정했으니 사과나무 가지 위의 방울새가 내 적들을 떨게 할 수 있다고 고백했으니 그러나 처녀들의 배와 살구는 그늘진 냇물의 잉어는 여명에 날아가는 오리는 말은 모두가 한낱 꿈이니 꿈꾸는 게 더는 금지된 우리 기쁨을 불구로 만들지 않으면 숨긴다. 그럼강으로 만들어진 말들을 작고 뚱뚱한 자들이 타리라. 꿈틀거려본 적 없는 지렁이요. 저척 없는 내 시인 나. 성직자와 인민이온 사이를 유진아람처럼 걷는다. 인민이온은 라디오를 켜둔 채 내 운수를 점치고 있고 사제는 덕이로 믿질 리 없다며 오스틴 세븐을 사주기로 약속했다. 나는 저택에 사는 꿈을 꾸었고 깨어보니 정말 그랬다. 나는 이런 시대에 맞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 스미스는, 존스는, 그리고 당신은 스페인 내전과 1936년에서 1937년에 있었던 그 밖의 사건들은 저울을 한쪽으로 기울게 했고 그 뒤부터 나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게 되었다. 1936년부터 내가 쓴 심각한 작품은 어느 한 줄이든 직간접적으로 전체주의에 맞서고 내가 아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들이다. 우리 시대 같은 때에 그런 주제를 피해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보기엔 난센스다. 누구든 어떤 식으로든 그런 주제에 대해 쓰고 있는 것이다. 그저 어느 쪽을 편들고 어떤 접근법을 따르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편향을 의식하면 할수록 자신의 미학적, 지적 진정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행동할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지난 10년을 통틀어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일이었다. 나의 출발점은 언제나 당파성을, 곧 불의를 감지하는 데서부터다. 나는 앉아서 책을 쓸 때 스스로에게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쓰는 건 폭로하고 싶은 어떤 거짓이나 주목을 끌어내고 싶은 어떤 사실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나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남들이 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학적인 경험과 무관한 글쓰기라면 책을 쓰는 작업도 잡지에 긴 글을 쓰는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작품을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이라면 노골적인 선전글이라 해도 전업 정치인이 보면 엉뚱하다 싶은 부분이 꽤 많다는 걸 알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에 갖게 된 세계관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계속 살아있는 한 그리고 정신이 멀쩡하는 한 나는 계속해서 산문 형식의 애착을 가질 것이고 이 지상을 사랑할 것이며 구체적인 대상과 쓸모없는 정보 조각에서 즐거움을 맛볼 것이다. 나 자신의 그러한 면모를 억누르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할 일은 내 안의 뿌리 깊은 호우와 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강요하는 본질적으로 공적이고 비개인적인 활동을 화해시키는 작업이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자면 문장의 구성과 표현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며 중실성의 문제가 새롭게 개입된다. 보다 투박한 유형의 어려움이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내가 스페인 내전에 대해 쓴 카탈로니아 찬가는 물론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책이다. 하지만 대체로 어느 정도 초연한 마음으로 형식을 고려하며 쓴 작품이다. 나는 이 책에서 나의 문학적인 본능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나의 모든 진실을 말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썼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 이 책엔 프랑코와 내통한다는 혐의를 받는 트로츠키 주의자들을 변호하는 신문 인용문 따위가 가득한 긴 장이 있다. 이와 같은 장은 1년에서 2년 뒤면 일반 독자의 관심에서 멀어질, 말하자면 책을 망칠 게 뻔한 부분이었다. 내가 존경하는 한 평론가는 그 부분에 대해 내게 훈계를 했다. 그런 걸 뭐하러 다 집어넣어요. 좋은 책이 될 만한 걸 보도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의 말은 옳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는 영국에선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었던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한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어쩌다 알게 되었다. 그 사실에 분노하지 않았다면 나는 책을 쓸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제기된다. 표현의 문제는 더 미묘한 것이라 거론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이다. 일단 내가 근년에는 기발하게 쓰기보다는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해왔다는 점만 밝히기로 하자. 아무튼 내가 보기엔 어떤 스타일을 완성하고 나면 언제나 그 스타일을 벗어나게 되는 것 같다. 동물농장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10분 자각하면서 정치적 목적과 예술적 목적을 하나로 융합해 보려고 한 최초의 책이었다. 나는 7년 동안 소설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만간 또 하나의 소설을 쓰고 싶다. 그것은 실패작이 될 게 뻔하고 사실 모든 책은 실패작이다. 단 나는 내가 어떤 종류의 책을 쓰고 싶어 하는지 꽤 분명히 알고 있다. 마지막 한두 페이지를 돌이켜보니 내가 글을 쓰는 동기가 오로지 공공의식의 발현이라는 인상을 심어준 듯 하다. 나는 그것이 마지막 인상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모든 작가는 허영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게으르며 글 쓰는 동기의 맨 밑바닥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책을 쓴다는 건 고통스러운 병을 오래 앓는 것처럼 끔찍하고 힘겨운 싸움이다. 거역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한 절대 할 수 없는 작업이다. 아마 그 귀신은 아기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마구 울어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본능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기만의 개별성을 지우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지 않는다면 읽을 만한 글을 절대 쓸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좋은 산문은 유리창과 같다. 나는 내가 글을 쓰는 동기들 중에 어떤 게 가장 강한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게 가장 따를 만한 것인지는 안다. 내 작업들을 돌이켜 보건대 내가 맥없는 책들을 쓰고 현란한 구절이나 의미 없는 문장이나 장식적인 형용사나 허튼 소리에 현혹되었을 때는 어김없이 정치적 목적이 결여되었던 있던 때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